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세국어의 특징 7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중 첫 번째, 방점의 사용입니다. 방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조의 개념을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자, 성조란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성조의 개념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자, 성조는 쉽게 생각하셔서 음의 높낮이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음의 높낮이로 의미를 구별하거나 뭐 발음을 할 때 특별히 이 단어는 이 글자는 높이 발음하고 이 글자는 낮게 발음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방언 정도에만 그 억양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인데, 자, 이 당시 중세국어에는 실제로 단어를 발음할 때, 글자들을 발음할 때 음의 높낮이를 구별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음의 높낮이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점이 바로 방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방점은 글자의 왼쪽에 찍어서 나타내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그 세종어지 훈민정음 그 문헌을 잠깐 보여줬었는데, 그 문헌에 보면 맨 앞에 있는 그 나란 말씀이 있는 부분에 방점이 이런 식으로 찍혀 있어요. 나에는 왼쪽에 보면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고, 랏에는 요렇게 하나가 찍혀 있고, 말에는 위아래로 이렇게 점이 2개 찍혀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바로 방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점에 따라서 어떤 발음을 높낮이를 해야 하는지 그 성조의 종류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그 성조의 종류는 여기 보이는 대로 평성, 상성, 거성, 입성 4가지가 존재했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그리는 선을 한번 따라와 볼 텐데, 자, 평성부터 갑니다. 자, 평성은 선 보세요. 자, 이 그려진 선대로 높낮이를 발음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자, 평성 보면 평성은 상성, 거성, 입성에 비해서 위치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자, 낮고 어떻게 해? 쭉 이어지는 평평한 소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성은 낮은 소리예요. 낮고 높낮이가 변화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낮고 일자로 쭉 내는 소리,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평성은 점을 몇 개 찍는다? 안 찍어요. 얘는 무점. 그러니까 아까 봤던 저 나란 말에서의 이 나 앞에 아무것도 안 찍혀 있었던 이 나가 바로 평성이었던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상성도 선을 한번 따라와 보면, 자, 평성 여기서 끝났어. 여기서 이렇게 되는 소리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낮은 데서 시작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자, 상성은 조금 특이합니다. 위치의 변화가 한번 생겨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낮았다가 높아지니까 소리의 변화가 한 번 있죠. 2번 소리 내는 거지. 그러니까 점도 몇 개? 2개, 2점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나란 말 부분에서 말 앞에 점이 2개 찍혀 있었던 거, 이게 바로 상성. 그래서 발음은 아무래도 뭐 말 이런 식으로 발음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성입니다. 거성은 자, 낮았다가 높아졌고 높은 위치예요. 이 높은 위치에서 쭉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거성은 무슨 소리? 높은 소리. 면서 점은 한 점. 요렇게. 그래서 라 하고 한 점 이렇게 찍혀 있는 경우, 이런 게 바로 거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성, 상성, 거성 3가지를 봤는데, 자, 다시 한번 보면 평성 낮은 소리예요. 상성 자, 거성 이런 식으로 발음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높낮이 구별이 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평성, 상성, 거성 받고, 자,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 하나 남은 입성을 선생님이 따로 뺀 이유는 뭐냐면요. 얘네들, 평성, 상성, 거성은 낮았다가, 높았다가, 뭔가 높낮이랑 관련된 거였잖아요. 근데 입성은 높낮이보다는 뭔가 소리의
길이와 관련이 된 부분이에요. 자, 어떤 길이냐면 이 입성은 자, 보면 높은 위치죠. 여기가 높은 위치에서 우리 물건을 떨어뜨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무거운 물건을 툭 하고 떨어뜨렸어요. 그럼 물건이 어떻게 되죠? 빨리 턱 떨어지지. 그치? 자, 소리에 그걸 적용을 해보면 이 입성은요. 소리가 빨리 툭 하고 닫히는 소리예요. 그래서 입성은 빨리 닫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입성은 점도 특이해요. 무점인 경우도 있고요. 한 점을 찍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점을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 도대체 무점일 경우에 그게 입성인지 평성인지 어떻게 구별하죠? 한 점인 경우에는 거성인지 입성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두 점일 때는 상성인지 입성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자, 구별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입성은요, 점의 개수로 구별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반드시 받침을 봐주셔야 돼요. 받침, 종성을 봐주셔야 되는데 그 종성의 종류가 많지 않아요. 4개밖에 없거든요. 자, 종성의 종류 뭐가 있냐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이렇게 4개. 나는 그대 병신이라고 외우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알아서들 뭐 쉽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이 왜 그러면 빨리 닿는 소리이냐? 발음 한 번만 해보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2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랄. 자, 요 발음 한번 해봅시다. 랄. 자, 끊임없이 이을 수 있어요. 랄. 자기 숨이 허락하면. 그쵸? 근데 발음해보자. 락. 발음해보세요. 락. 어때? 빨리 탁 닫히는 느낌 들어요? 랏. 랍. 랏. 어때요? 뭔가 뚝뚝뚝뚝 끊기는 느낌 들죠? 이게 바로 빨리 닫는 소리, 입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요 예시에서 랏 보이세요? 랏. 자, 이 랏 보면 뭐 안 보이는 친구들 위해서 크게 한번 써보면 랏 써있고 앞에 점이 한 점 찍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요 경우가 바로 점 하나 찍혀 있는 받침이 시옷인 입성이구나. 요렇게 판별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란 말 같은 경우는요. 평성, 입성, 상성 요렇게 성조가 쓰여 있는 구절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성조 구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 네모 선만 기억해 주시면 뭐 어렵지 않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조, 방점은 우리 15세기까지는요, 완벽하게 사용이 됐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 이거 지금 쓰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쓰고 있지 않지만 전혀 불편함이나 문제 없죠. 오히려 이거를 쓰는 게 우리 국어에서는 더 불편할 수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옛날에도 사람들이 쓰다가 귀찮았나 봐. 16세기 중엽부터 혼란을 겪기 시작한다. 자, 혼란 겪는다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안 쓰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기 시작을 해.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16세기 말에 와서 완전 소실됩니다. 자, 완전 소실됐다. 언제? 16세기 말에. 그럼 16세기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무슨 시대로 바뀌죠? 근대 국어 시대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자, 중요한 점. 이 방점. 성조는요. 중세 국어와 그리고 그 다음 시대인 근대 국어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가가지고 뭐 할 일 없어가지고 막 땅을 팠어. 땅을 팠는데 와, 옛날 문서를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글자의 왼쪽을 보니까 점이 막 찍혀 있네. 그러면 이거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중세시대 문헌이구나. 땅을 팠어. 문헌을 봤는데 글자가 옛날 뭐 조선말 같기는 한데 점이 안 찍혀 있네. 그러면 이거는 언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근대 문헌이구나.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중세국어의 특징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겁니다. 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요, 동국정운은 책 이름이에요. 그래서 동국정운이라는 책이 규정된 한자음 표기 방식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지금까지도 한자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한자음을 우리 한글로 표기할 때 이 규칙을 지켜라 라고 매뉴얼을 정해준 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규칙은 뭐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죽었다 깨도 모르겠다.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1번만 무조건 기억을 해주세요. 물론 다 나머지 3개 다 기억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1번이 제일 중요해. 자, 1번 뭐냐면요.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하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한자는 중국 애들이 쓰는 문자이니까 걔네들이 발음하는 것과 최대한 가깝게 표기를 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우리는 중국 발음할 때 중국 이렇게 발음하잖아. 그리고 쓸 때도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중국. 근데 이 시대에는 어떻게 쓰냐면요. 야, 이거 우리식대로 발음한 거잖아. 이거는. 그러지 말고 중국 애들이 발음하는 것처럼 쓰자. 그래서 쓴 게 어떤 표기냐면 듀귀. 걔네들은 이렇게 발음을 했나 봐. 그래서 나라 말싸미 듀귀의 나라에서의 듀귀이 이렇게 쓰여 있는 이유가 바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해라 라는 거예요. 좋습니까?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초성, 중성, 종성의 삼성 체계를 갖추어서 표기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 이름을 적으면 선생님 이름 김현진 이렇게 적잖아요. 선생님 이름은 보잖아? 그러면 초성, 중성, 종성 초성, 중성, 총성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 뭔가 딱 네모칸 안에 이렇게 넣었을 때 균형이 뭔가 맞는 것 같아. 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말에는 받침이 없는 글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차은우 적어봤어요. 자, 적어보면 이 은 같은 경우는 초성, 중성, 종성 뭐 있어. 다 이렇게 갖춰져 있네. 근데 어디가 문제냐면 여기 차, 우 이 글자들은 어때? 받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초성, 중성, 종성 중에 이 종성이 없다라는 거야. 사실 지금은 이게 아무도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뭔가 글자가 삐꾸 같다라고 느꼈던 거야. 왜 여기 마지막에 채워 있는 부분이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해? 억지로 채워 넣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넣느냐? 이 부분, 이 빈 부분을 이제 채워 넣어 주어야 하는데 아무 글자나 넣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 글자나 넣었다가 뭐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착, 은, 욱 이렇게 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채워 주되 어떻게 채우냐면 위치는 채우지만 발음은 나지 않는 애를 넣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넣은 애가 바로 얘네들이에요. 이응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치? 자, 근데 기억나세요? 우리 아까 앞에 강의에서 자음 체계표를 그렸을 때 이응의 종류가 2개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응의 종류가 그냥 이응이 있었고 요렇게 생긴 예디응이 있었어요. 이거 2개 구별해서 쓰는 거니까 잘 기억해라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는데 자, 이 중에서 바로 이거 있죠. 지금의 이응이랑 모양이 같은 애. 자, 얘가 바로 모양은 있지만 음가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소리는 없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아무리 집어넣어줘도 발음은 안 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응을 넣어줬다.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그냥 차은우 이렇게 읽으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 같은 경우도 세종이 어떻게 쓰여 있냐면요. 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세종 이렇게 쓰는데 이 문헌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이거 어떻게 읽지? 생종 이렇게 읽나? 라고 하지만 이거 방금 배웠잖아요. 위치는 넣어주지만 발음은 없는 애야.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 어떻게 읽어라? 세종 이렇게 읽는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무조건 초성, 중성, 종성의 3성 체계를 갖춰서 써주는 거. 이게 바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예요. 자, 세 번째. 리을 종성의 한자음. 자, 리을 종성의 한자음 뭐가 있을까요? 뭐 쉬운 예로 하나 들어보면 이거 뭐죠? 월 우리 이렇게 읽죠. 그치? 자, 근데 이렇게 리을로 받침이 끝나잖아. 자, 여기에 이것을 나란히 적어주래요. 이거 뭐지? 자음체계표에서 봤는데 여린 히읗이었죠. 자, 얘를 이렇게 적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성을 표시해주래요. 자, 이거를 우리는 이영보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어려워요. 그냥 이거 이런 게 있었구나.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왜 하는 거냐면 1번이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자,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라고 했잖아. 자, 우리는 이거를 월 이렇게 읽지만 사실 중국 애들은요, 이거를 월보다는 what 이런 식으로 읽는데요. 그래서 이게 리을보다는 디귿에 가깝게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중국 애들은 그렇대. 그래서 이 디귿의 받침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뭔가 월보다는 what 딱 끊겨야 되잖아. 그 끊기는 소리 얘를 넣어준다. 그리고 우리 1번에서 배웠어요. 그렇게 끊기면은 성조가 뭐다? 입성이다. 그렇게 표시를 해줘라 라는 겁니다. 어렵죠?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이런 게 있었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이 세 개 중에서 나 하나만 기억할 거다. 1번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력이 생기면 2번 중요해요. 2번도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요, 진짜 짧게 쓰였어요. 그래서 15세기에 쓰이고 16세기에 바로 폐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15세기에만 이게 쓰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넘어갑니다. 자, 3번은요,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이 당시에만 있었던 문자들, 그 소실 문자들을 한번 묶어서 같이 볼 텐데요. 전체 5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얘예요. 기억나시나요? 여린 히읗이었죠? 여린 히읗. 여린 히읗은 히읗보다 여린 소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방금 봤어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사용된다. 기억나세요? 네. 선생님이 기억할 거면 하고 말라면 말라고 했던 3번 그 이영보래. 거기에서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런 데 사용이 됐다. 이렇게. 그래서 그 리을 받침 뒤에 이렇게 쓰여 있는 애들 보면은 이런 데 쓰였구나. 그냥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고유어에서. 이 여린 이읒이 우리 고유어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됐느냐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 자, 된소리 부호와 절음 부호로 사용이 됐다. 자, 이 된소리 부호 뭔 소리냐? 여러분 된소리 뭔지 알죠? 끄, 뜨, 뿌, 쯔, 스 이런 애들. 자, 그 된소리 부호에 사용이 되고 얘는요 이렇게도 불려요. 용언의 관형, 사형, 리을 뒤에 사용이 되었다. 용언의 관형사형 리을 뒤. 이건 또 뭔 소린가? 예시 보면 바로 이해될 거예요. 실제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 읽어보면요. 할바 이거거든요. 야, 내가 그걸 할 바냐? 내가 그걸 알 바야? 자, 요런 식이야. 자, 여기에서 요 리을 이게 바로 뭐예요? 뒤에를 꾸며주고 있는 용언의 관형사형이에요.
자, 이 리을 뒤에 지금 여린 이읒 붙은 거 보이세요? 여기 여린 이읒. 네. 자, 이 여린 이읒이 붙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라? 이 뒤에 있는 비읍을 뭐로 읽어라? 된소리로 읽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훈민정음이 뭐 한글이 쓰여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걸 보면 할바 빠 이렇게 읽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몰랐어. 그러니까 부호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뒤에 거 된소리로 읽는 거야. 어떻게 표시해줬어? 이거 보고. 자, 리을 뒤에 이거 있으면 이거 뒤에 된소리로 읽어야 한다. 이 표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바 이렇게 읽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또 어떻게도 쓰였냐? 절음 부호로도 쓰였대요. 자, 절음은 뭐냐면요. 끊어 읽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실제 쓰인 예를 보면 자, 세종어조 훈민정음에 이 구절이 있어요. 할놈이, 할놈이. 자, 보면 리을이 있고요. 그 뒤에 지금 뭐가 쓰였어요? 얘도 이게 있네요. 그치? 여린 이읒이 있네요. 자, 이 여린 이읒이 있고 아까 얘기했잖아. 끊어 읽으라는 표시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어? 끊어 읽으라는 소리예요. 할놈이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할놈이 이렇게 끊어 읽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린 이읒의 기능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런 애예요. 처음 보시죠? 비읍 아래 이렇게 조그맣게 동그라미가 달려있는 이 얘는요. 이름이 뭐냐면 순경음 비읍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비읍은 뭐 요거 비읍 아실 테고 순경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순이 입술 순자인데 이 입술을 경음 울린다라는 얘기예요. 입술을 울리는. 그래서 비읍을 우리가 발음할 때 바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순경음 입술을 울리는 소리로 비읍을 발음하면 이런 식의 발음이라고 좀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순경음 비읍은요. 음가가 제일 먼저 사라졌다. 자, 쉽게 더 생각해서 그냥 제일 먼저 있었다 없어진 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비읍은요, 비읍의 울림소리, 아까 얘기했죠? 입술을 울리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얘는 그러면 순경은 비읍이 있었다가 없어진 자리에는 뭐가 대체가 되느냐? 오나, 우나, 아니면 그냥 아예 그 자리를 비워놓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으면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말인데, 누가 누구를 돕다.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자, 이 도와줄게가 어떻게 원래는 쓰였냐면 이렇게 쓰였어요. 도와 이런 식이었거든요. 자, 근데 순경음 비읍 없어졌다라고 했지. 이 자리를 아까 얘기했던 오나 우나 아니면 비워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자리에 그럼 얘는 뭐가 들어간 거겠어요? 오가 들어간 거야. 그리고 원래 있던 아 써서 도와 이 형태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사용하는 글자들은 다 예전에 뭔가 이런 형태들이 있었고 그 형태들이 변화하면서 지금의 형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실문자 세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시옷의 울림소리다. 자, 시옷의 울림소리. 그럼 시옷을 조금 더 울리게 소리낸다. 즈. 기억나세요? 자음체기표에서 우리 봤던 얘예요. 네, 이거 이름 뭐였냐면 반치음이었어요. 반치음. 시옷의 울림소리고 자, 얘도 쓰이다가 얘는 뭐로 변했냐면요. 이응으로 변했대요. 실제로 표기들을 보면은 자, 예전에 이런 표기가 있었어요. 맞음.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읽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어떻게 변했냐? 시옷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이응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응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마음. 이게 지금의 뭐가 된 거냐?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음이라고 사용하는 표기는 이 당시에 15세기에는 맞음. 이렇게 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현대어 종성의 이응과 같은 거를 해요. 이응과 같은 옛날에 쓰였던 그 이응과 같은 거 뭐다? 이거. 예디응. 예디응. 자, 얘는 우리 아까 구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이 이응도 있고 이 이응도 있었다. 자, 어떻게 구별하냐? 얘는 음가가 없고 얘는 음가가 있다. 이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음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받침에 쓰는 이응과 같은 소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세종어제 쓸 때 어떻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썼어요. 생, 종, 엉, 쟁. 지금으로 따지면 생종엉쟁 이렇게 읽는 것처럼 이렇게 썼어. 근데 그 중에 얘네들은 다 소리가 없는 애고 뭐만 소리가 있었냐면 이것만. 얘만 소리가 있는 애인 거죠. 근데 지금은 예디응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쓰는 동국정문식 한자음 표기도 다 없어졌으니까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이거 어떻게 씁니까? 그냥 세종어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지금 쓰는 이 받침에 있는 이응과 같은 소리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소실문자 마지막이네요. 자, 마지막은 조금 길이가 기네. 설명할 게 많은데, 자, 마지막은 얘입니다. 이렇게 점 하나 꽉 채워서 찍는 거. 모음에서 봤었는데, 기억나세요? 아래아죠. 그쵸? 자, 아래아. 이 친구는요, 아와 오의 중간음이었대요. 사실 지금은 그냥 편의상 이 아래아가 찍혀 있으면 아로 읽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 발음을 할 때는 아와 오의 중간 정도 그 음으로 잘 모르겠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와 오의 중간 정도로 이제 발음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래아는 지금 우리가 봤던 소실문자 앞에 봤던 4개 있죠.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은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실에 있어서도 한 번에 딱 없어진 게 아니라 뭔가 단계가 있거든요. 자, 그 소실 단계를 보면 소실 단계는 1단계, 2단계로 나눠놨어요. 자, 1단계는 16세기 말엽부터 이 아래아가 주로 이음절 이하부터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음절 이하부터 어떻게 사라지냐면 아래아가 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이거 아까 마음 표기 기억하세요? 마음에서 이미 한번 봤어요. 자, 우리가 마음 처음에 어떻게 썼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음 이렇게 썼거든요. 자, 근데 16세기 말엽 주로 이음절 이하, 이음절이란 소리가 뭐냐면 두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자, 이 두 번째 글자 이하부터 어떻게 없어진다? 아래아가 으로 없어진다. 요렇게. 그래서 마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가 18세기 중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남아있던 이음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마음 이렇게 있었는데 1음절, 1 첫 번째 여기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아래아가 아로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표기가 된다. 마음. 지금의 마음 표기가 이때 만들어졌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굉장히 18세기까지 오랫동안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얘는 최종 언제 사라지냐면 1933년에 우리나라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개정을 하거든요. 이때 최종 폐지됩니다. 1933년 전까지는 계속 이 아래아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쓰였던 글자죠. 그쵸? 자, 이 아래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래아가 사라지면서 모음 조화가 파괴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모음 조화가 어떤 식으로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하냐면 이거 모음 조화 우리 조금 이따가 같이 또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기억만 살짝 해놓도록 할게요. 모음 조화 파괴가 되기 시작했다. 자.